자, 이제 482쪽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482쪽에 부동산 개발은 뭐 한 두 문제, 많아야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겁니다. 그렇게 분량은 많은데 비해서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앞쪽에 482쪽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로 보는 내용들입니다. 그 개발의 뜻 정도 보는 거니까 중요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 박스에 뭐 현장 자원, 상품 자원 있죠. 이런 의미는 현장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이나 강, 항무지 등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로 현장에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 토지를 말한다. 뜻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냥 산이나 강 이런 것들이 현장 자원이구나. 상품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투입된 것으로서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토지를 상품 자원, 농지나 택지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자본은 말이 좀 이상하죠. 토지면 토지고 자본이면 자본이지. 토지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토지와 자본이라는 단어 사이에 토지에 투입된 이라고 쓰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토지에 투입된 자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토지에 투입된 자본 해서 그 옆에다가 개간비, 조성비 이런 거 써놓으면 돼요. 개간비, 조성비가 뭐다? 토지에 투입된 자본이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분류, 주체에 따른 분류, 공영개발 제1섹터라고 합니다. 공영개발은 정부가 개발하는 것이죠. 정부가 개발하는 것은 이 민간이 개발하는 것과 달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는 걸 공부했죠. 어떤 게 있었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요. 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죠. 그 두 가지예요. 이 공영개발이 그런 의미입니다. 정부가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발하기도 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과 단점은 정부가 개발하는 것의 장점. 요거는 직접 개입일까요? 간접 개입일까요? 직접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점은 계획적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이 계획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키워드만 체크한다면은 계획적인 이용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계획적인 이용. 다음에 2번에서는요. 신속한 부동산 개발입니다. 2번에서는 신속한 부동산 개발. 다음에 3번에서는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불로소득을 차단.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공영개발하는 거는 매수 방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매수 방식을 전제로 할 때 수용을 할 때 보상금을 줄 때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죠. 그래서 불로소득을 차단한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요. 다음에 그 4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5번의 감보율에 얽매이지 아니함으로 이런 말 있죠. 5번의 감보율에 얽매이지 아니함으로 요거는 이제 감보율이라는 단어이죠. 들어보셨나요? 감보율? 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공법. 공법에서 합니까? 이게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에서는 감보율을 결정하는 게 골치가 아파요. 땅을 교환하는 환지 방식이죠. 여기서는 내가 원래 100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택지 개발을 하고 난 후에, 이게 택지 개발 전이에요. 택지 개발 전이고요. 택지 개발 후 70평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100평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줄여서 돌려받는 이유가 뭐예요? 기반시설. 기반시설 그건 뭐예요?
기반시설 그런 거는 보류지죠, 보류지. 예. 이게 땅값이 바뀌겠죠, 당연히. 택지 개발을 하면은 땅값이 좋아지죠. 지금 한 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은 저렇게 같은 내용인데 지금 땅값이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면서 이런 땅값이 바뀌면 이때 예를 들어 평당 7만 원이다. 그러면 700만 원이죠. 이때 평당 10만 원이다. 그럼 어차피 700만 원이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땅은 적게 돌려받아도 가액으로는 손해보는 게 없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나을 수 있어요. 옛날에 택지 개발이 되기 전 상태에서는 땅값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택지 개발이 되면 땅값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은 이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평 덜 받은 걸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비용에 충당하는 채비지. 일부는 분양해가지고 분양금으로 비용에 충당하고 일부는 남겨놨다가 뭐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럼 보류지. 됐나요? 이런 걸 이제 감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보율이 30% 있대. 근데 이 감보율을 정하는 게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감해서 보상하는지 정하는 게 어려워요. 이거는 무수 방식에서 환지 방식에서. 근데 매수 방식은 공용 개발하면 매수 방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방식에서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죠. 싹 수용해 버리니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지가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이거는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근데 단점은 뭐가 있어요? 특히 동그라미 1번의 소유자 반발, 토지 소유자 반발입니다. 일단 제일 사실 큰 게 뭔가 하면 돈 적게 주는 거죠. 돈 적게 주니까 반발하고요. 실제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터전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과중한 재정적 부담, 요게 키워드예요. 매수 방식은 일단 돈을 줘놓고 해야 되죠. 돈을 줘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지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죠. 환지 방식은 돈이 많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돈이 별로 발생하지 않죠. 그냥 다 채비지 팔아가지고 그냥 비용 충당하면 되는 거고 땅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형평성 문제가 하면은 그 개발되는 지역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죠. 근데 그 주변 지역은 수용이 돼야 안 돼요? 개발되는 지역, 주변 지역 수용돼야 안 돼요? 수용 안 되죠? 근데 땅값은 거기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 주변 지역은 땅값은 올라가는데 수용이 안 되니까 오히려 개발 지역에 포함된 사람은 손해를 보고요. 그 바깥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그 헌법 소원도 내고 막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줘가지고 쟤네들은 땅값 올라간 거 자기네들끼리 거래해서 개발 이익을 다 가져가는데 왜 우리한테만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보상금을 주냐. 헌법 소원까지 냈는데 위헌은 아니다 그랬어요. 위헌은 아니다. 그 바깥 사람들은 따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통해서 하면은 되는 거지. 당신네들한테 가지 말아야 될 걸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당신네들한테 갈 것이 아니다 원래. 그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대로 따로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사람들을 줬다고 당신네들도 달라 그러냐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되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근데 사실상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사실상 제대로 안 돼요. 개발이익 환수가. 그래서 헌법소원을 낸 건데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민간 개발에서는 자, 이 민간 개발의 유형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자, 부동산 개발에서는 자, 여기 민간 개발 방식 있죠.
조금 전에 공룡개발 봤잖아요. 공룡개발은 그렇게 장단점 몇 가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민간개발 방식에서는 특히 이제 등가교환 방식, 사업위탁 방식, 그 다음에 토지신탁 방식,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자, 이런 몇 가지들을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등가교환 방식, 사업위탁 방식, 토지신탁 방식, 또는 컨소시엄.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기는 한데요. 일단 그 자체 개발도 있기는 하죠. 자체 개발은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있어야 되고요. 자금도 있어야 되죠. 또 노하우도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한 사람한테 다 있으면은 자기가 직접 하면 되겠죠. 근데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뭐 의뢰를 하거나 뭐 같이 할 필요가 있죠. 그게 이제 지주 공동 사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등가 교환 방식 있죠. 등가 교환 방식은 투입한 자금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키워드가 거기 뭐예요? 그 두 번째 줄 끝에 개발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평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기초하여, 이게 비율, 토지 평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기초하여,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자, 근데 건축 면적이라고 돼 있죠. 근데 거기에다 이제 추가를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밑에 지금 그 공사비 대물 변경도 있고 분양금 지급형도 있거든요. 공사비를. 자, 이런 게 모두 다 포함될 수 있어요. 등가 교환 방식은 비율에 따라, 이게 키워드라고요. 비율에 따라. 토지 평가액과 건축비 비율에 따라, 이게 키워드인데, 면적을 나누는 방식도 있어요. 면적.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건물을 지면은 각 층별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면적에 따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얘를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수익금이 발생하죠. 그 분양 수익금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거는 뭐만 써놓은 거예요? 면적을 나누는 것이에요. 면적을. 그거 말고 뭐도 나눌 수 있다고요? 분양 수익금을 비율에 따라 나눌 수도 있겠죠. 분양 수익금 비율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율에 따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도 있어요. 공유 지분 등기도 있어요. 공유 지분 등기. 그러니까 등가 교환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가. 등가 교환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유 지분 등기는 뭐겠습니까? 원래는 땅은 누구 거였어요? 토지 소유자 거였어요. 건물은 개발업자가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건물은 개발업자 거, 토지는 토지 소유자 거.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다른 사람이 건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가 4억짜리고 토지가 4억짜리고 건물이 6억짜리예요. 그럼 등기부 뗐을 때 주인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는 갑, 이 건물은 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요? 총 전체 10억의 40%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든 건물이든 40% 지분을 갖는 거예요. 40%. 을이 몇 프로? 60%. 그러니까 갑이 여기에 60%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토지의 60%를. 을한테 준 거예요. 토지의 60%를. 토지의 60%가 얼마예요? 2억 4천이잖아요. 토지 4억짜리의 60%를 을한테 준 거라고요. 그러면서 건물의 40%를 가져오는 거죠. 건물의 40%도 어차피 2억 4천이잖아요. 교환했다고요. 등가 교환. 같은 값으로 교환했다고. 토지의 60%하고 건물의 40%를 교환했다고요.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공유 지분 등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토지든 건물이든 40%는 갑, 60%는 을,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등가 교환 방식에는. 근데 이제 니은의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비를 뭘로 주는 거다 그냥 공사비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물건으로 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의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요. 그 공사비만큼을 분양 수익금이 생기면 분양 수익금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 수탁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은 뭐예요? 요거는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뭐를 갖고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토지와 자금을 대고요.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노하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개발 사업의 명의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업의 명의는. 이 사람은 그냥 노하우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가져가는 거예요. 사업 명의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사업 위탁 방식.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토지 신탁 방식 있죠. 토지 신탁 방식은 자, 신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건 다 뭐예요?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자금과 노하우를 다 투입을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신탁회사 또는 이제 개발업자죠. 개발업자가 신탁회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전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일단 소유권이 신탁회사 앞으로 넘어와 있고요. 자금과 노하우를 신탁회사가 다 투입을 해서 신탁회사가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의 명의가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이게 깊게 알 필요 없어요. 이건 뜻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신탁해서 위탁하여 개발관리 처분하는 방식이며 사업 위탁 방식과 유사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둘째 줄 끝에 있죠? 신탁회사의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보시되 맨 끝에 보시면은 신탁기간이 종료되면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임대형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기다 임대형의 경우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개발해달라고 신탁회사에 맡겼어요. 근데 이 개발된 부동산을 분양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을 해버리면은 다 다른 사람 앞으로 다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넘어올 건물이나 토지가 없죠. 그럴 때는 넘어올 게 없어요. 임대형의 경우에만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형의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신디케이트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신디케이트 말씀드렸죠. 신디케이트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개발 방식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사업 자금의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의해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자, 됐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는 환지 방식, 아까 말씀드렸죠. 공법에서 한 거. 전면 매수 방식이 바로 공영개발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환지 방식은 권리 축소형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줄에 있어요. 환지 방식은 권리 축소형이다. 그 다음에 전면 매수 방식은 권리 소멸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전면 매수 방식의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이란 괄호 1번과 괄호 2번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그게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신탁 개발은 방금 이것이고요. 토지 신탁. 이건 뭐 됐고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신개발, 재개발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른쪽 페이지 489쪽에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구분에서 보전, 수복, 개량, 철거 이 단어만 체크하면 된다 그랬죠. 489쪽에 보전, 수복, 또 뭐요? 개량, 철거. 자, 이 단어만 알면 되는 거예요. 보전이라는 단어, 수복이라는 단어, 개량이라는 단어. 자, 특히 요거 두 개 구별을 하시면 돼요. 보전은 현상 유지라 그랬어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위한 개발이다. 보전 재개발은 현상 유지를 위한 재개발이에요. 보전. 그러면 현상 유지.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노후화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복은 복구시킨다는 얘기죠.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노후화된 게 있다는 얘기요. 수복시키는 거, 복구시키는 거는. 그래서 그걸 키워드로 삼아서 보면 되죠. 보전 재개발은 노후 불량화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가장 소극적인 도시 재개발이고요. 수복 재개발은 현재 대부분의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 요인 제거, 이거죠. 노후 불량화 요인만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음에 개량은 뭔가 더 개선시키고 확장시키는 거죠. 그렇게 단어들만 알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외관에 따른 거. 유형, 무형, 복합. 유형은 뭐예요? 유형 밑에. 유형은 있을 유, 모양형이죠. 형체 변형이 있다. 형체 변형이 있으면 유형 개발. 형체 변형이 없으면 무형 개발. 복합 개발은 두 개를 다 합한 거다. 자, 그 정도입니다. 별로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490쪽에 부동산 개발의 과정. 이거는 앞글자 따서 아예 부타 근것만 이렇게 참고로 순서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부타 근것만 이렇게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이 순서를 물은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4번의 타당성 분석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동그라미 4번의 타당성 분석 단계를 좀 보십시오.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하느냐는 개발 사업의 성격과 규모, 개발업자의 목적, 타당성 분석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죠. 자금. 이거 틀렸네. 자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그 완전한 타당성 분석에는 법률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타당성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경기가 다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 중에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에 반가로 3번 조심하고요. 그게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그거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491쪽의 마케팅 단계를 보시면은 용어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마케팅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순서상 맨 끝에가 있죠. 맨 끝에가 있는데 사실상은 마케팅이라는 것은 앞부분부터 처음서부터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마케팅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뒤에 마케팅에서 배우시겠지만 마케팅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다 마케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이렇게 맨 끝에만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놓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오해는 마시고요. 그냥 순서상 맨 끝에 있기는 한데 다음에 반가로 2번에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인 있죠. 요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중요 임차인, 정박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은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임차인을 정박 임차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형 금융기관의 지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잘 이동을 하지 않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요거 이제 또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서는 지금 이 민간 개발 방식 있죠. 요 민간 개발 방식이라는 주제 요거 하고요. 다음에 지금 하는 요거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요게 좀 커다란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주 나오고요. 그 외에는 정말 너무 작다 여기는. 아까 왜 무형개발, 유형개발, 복합개발 다 넣었듯 1섹터, 2섹터, 3섹터 아까 민간 공영개발을 1섹터, 민간 2섹터, 제3섹터 이런 단어 뜻을 묶거나 재개발 중에서도 보전 재개발이냐 수복 재개발이냐 이런 단어 뜻을 묶거나 이런 찹단 단어 뜻을 묻는 게 많아요. 그거 외에는 요거 민간 개발 방식하고 지금 하게 되는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요 내용은 그래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있죠. 자, 이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는 그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나누는데 법적 위험에 가서 보십시오. 법적 위험에서는 자, 이게 크기는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오른쪽에다가 법적 위험 오른쪽에다가 공법상 위험도 있고 사법상 위험도 있어요. 공법상 위험도 있고 사법상 위험도 있습니다. 공법상 위험, 사법상 위험 중에 어떤 것이 더 관리하기가 쉬울까요? 공법상 위험, 사법상 위험.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발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무슨 원룸 같은 거를 직접 개발하시겠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이제 업무 처리하기가 더 쉽냐는 거죠. 사법적인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공법적인 것은 법에 딱 정해져 놨잖아요. 법에 있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법적인 거는 옆에 이웃들 민원 들어가는 거예요. 옆집에서 막 소리 나네, 먼지 날리네, 민원 들어가면은 그거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요. 돈 주고 다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게 평소에 이제 인덕을 쌓아 놓으시면 괜찮은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돈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돈으로도. 제가 예전에 저희 외육촌 형님인데, 아니 앞집하고 멀쩡하게 잘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 그 한옥집을 옛날 뭐라고 해야 되나, 한옥이 아니고 그 슬라브 집을 짓고 이렇게 2층짜리 다가구 주택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아니 무슨 앞집하고 어떻게 있길래 나중에 찾아갔는데 중간검사를 못 받는 거예요. 앞집에서 담을 쳐버렸어요. 평소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막 와서 뭐 술도, 제가 한동안 그 외육촌 형님 댁에 살았었거든. 머물렀었거든. 몇 달 동안. 근데 그동안에 뭐 이렇게 와서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던 이 이웃지간에요. 근데 거기 담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을 치니까 이제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 있는 걸 찍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이게 담장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거 들어가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담장이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차를 어떻게 차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가서 조립해서 사진 찍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골치 아픈 거죠.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하여간 지을 때까지 멀쩡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지을 때까지 멀쩡하다가. 그러니까 옆집하고 잘 지내야 돼요. 이 사법적인 게 더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법상 위험도 있고 공법상 위험도 있어 사실은. 이게 훨씬 쉬워요 오히려. 근데 그나마 이것도 이제 어떤 걸 봤을 때 쉬운가 하면은 우리 왜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같은 걸 다 떼보잖아요. 그나마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도시 기본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 있잖아요. 기본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은 구속 계획이고 구체적 계획이잖아요. 근데 도시 기본 계획은 발전 방향만 제시한 거지
구체적 계획은 아니고 비구속 계획이라고 한다고요. 그 비구속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를 바꿨을 때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구속적 계획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바꿔버리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은 함부로 못 바꿔요. 그럼 그 도시관리계획을 보고서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죠.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 이것만 보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위험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어요. 대책. 근데 이거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이에요. 평소부터 이렇게 술 한잔 해. 이웃 사람들 전부 다 돌아가면서 옆집은 다세대 주택인데 다 이렇게 해요? 쉽지 않다고 이게. 이거는 그나마 대책이 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시장위험은요. 시장위험은 흡수분석이라는 대책이 있어요. 이 대책에 흡수분석이 있어요. 흡수분석. 이 흡수분석은 흡수율 분석이 있고요. 흡수기간 분석이 있어요. 자, 요거는 뒤에 가면 있어요. 뒤에. 이게 뭔가 하면은 495쪽에 보세요. 그러니까 시장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는 495쪽에 가시면 흡수 분석이 있습니다. 흡수 분석에 참고 박스 있죠? 흡수 분석이란 흡수율이나 흡수 시간 등을 분석하여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흡수율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단위 시간 동안 시장에서 흡수된 비율을 흡수시간 또는 흡수기간이라고도 하는데요. 흡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걸릴 시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흡수시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흡수율은요, 높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내용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끝에 보십시오.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흡수 분석은 과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미래를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자체는 과거를 분석하는 거라고요. 과거를 분석하는데 이 궁극적 목적이 뭐라고요? 미래 예측. 궁극적 목적은 미래 예측. 미래 예측이라는 겁니다. 미래 예측. 자,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그 493쪽이죠. 앞으로 가셔서 493쪽에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개발업자예요. 완공률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점점 완공률이 높아질수록 위험은 낮아지겠죠. 이게 개발 사업의 위험 또는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초기를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 여러분들이 분양을 한다면, 초기에 개발업자가 분양을 한다면 위험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겠죠. 이 높은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길 수 있는 거예요? 분양받은 사람한테 떠넘길 수 있죠. 근데 초기에 분양할 때 가치는 어때요? 가치는 낮겠죠.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없다? 비싼 값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면 갈수록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때 샀는 사람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의 피를 먹겠죠. 프리미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에 너무 많이 분양을 해버리면 어떡해? 이익이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또 안 하면은 위험이 또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그 사람은 이제 한 동짜리 아파트 정도 건설하는 업자예요. 한 동짜리. 요거 이제 그 분양을 할 때 초기에 어느 정도는 싸게 분양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싸게 분양하는가 하면은 요거 개발 사업할 때 요때도 은행에서 대출 많이 받잖아요. 대출금이 어느 정도 회수될 때까지. 대출금 어느 정도 갚아서 이제 부도날 위험은 이제 어느 정도 없어질 때까지는 좀 싸게 분양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분양 시기를 늦춰요. 이제는 급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갈 때까지 좀 기다려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씩 팔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몇 개는 아예 계속 갖고 있으면서 세놔요. 안 팔리면은. 세놔도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팔라고, 더 올라가면 팔라고. 그러니까 그게 수익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이제 조화롭게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는 대책 493쪽에 그거는 동그라미 2번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시장 위험을 줄일 때는 요 흡수 분석을 하는 거고, 비용 위험을 줄일 때는 무슨 대책이 있다고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게 있다. 이런 대책들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법 시비가 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죠. 자, 여기 이제 좀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하기 전에 요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497쪽에 참고 박스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참고 박스에 영어 단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BOT, BTO 이런 거? 여기 공부하시기 전에도 들어보셨습니까? 공부하시기 전에는 별로 안 들어보셨죠? 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요? 아, 책 읽는 건 전부 다? 그 BOT 이건 뭔가 하면은 이게 공공사업의 민자유치 사업은 민자유치 공공사업이에요. 여기 있는 게 민자유치. 민자 들어보셨나요? 민자가 뭐를 줄인 말이에요? 민간 자본. 그냥 안 들어본 게 아닌데 들어봤단 얘긴데. 민간 자본을 이제 공공사업에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공사업은 누구 돈으로 해야 돼? 나라 돈으로 해야죠. 공적 자금으로 해야 되죠. 근데 왜 민자를 유치할까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요,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한다는 취지는 그냥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이거 설명할 때마다 저는 막 우라통이 터져요. 나라의 그냥 살림살이를 그냥 막 퍼다 줍니다. 정말 이거 보면은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정치 행정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정말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의정부 경천철도 그렇고요. 저기 용인 경전철 있죠. 그것도 1조나 들였다 그러죠. 정말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은 그 전임시장이 했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전 재산을 몰수해야 돼요. 그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 매제가 용인시 공무원인데 뭐 무슨 수당 다 깎이고요. 안 나와요. 돈이 없으니까. 그 엄청난 이자를 지금 이자 부담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 헛짓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뭐 거기 지네들이 찍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그 용인 시민들이 찍어서 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국민이 그냥 또 안는 거예요, 그 피해를. 이게 지금 다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맥쿼리라는 사 아십니까? 그 지하철 9호선 있죠.
그 맥커리라는 그 지하철 9호선, 그 맥커리라는 사가 거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춘천 고속도로, 서울 춘천 고속도로도 들어가 있고 광주 무슨 고속도로도 그 자본이 엄청 들어가서 외국 자본이에요. 근데 그게 계약을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은 일정한 수익이 안 나면은 그 수익 부족분을 채워주게 그렇게 계약을 해놨어요. 수익이 안 나면 그 수익분을 채워주게. 근데 정말 얼마나 멍청한 계약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면 그걸 알고도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일하는 놈들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가유순전후 아시니까 아실 거예요. 가유순전할 때 이거 우리 세후현금수익, 세전현금수익, 순영업소득 하죠. 여기 순영업소득이 이제 1,000억이 발생했어요. 예컨대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1,000억이 발생했는데 투자된 금액에 비해서 1,000억이면은 충분한 수익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정도면은 나라 돈이 안 나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만큼이 번 돈이냐 번 돈이 아니냐 따질 때 여기에서 부채 서비스액 빼죠. 그 부채 서비스액에 원금 더하기 이자를 빼잖아요. 근데 원금은 아니더라도 이자만큼은 공제를 해주거든요. 이자 비용만큼은 번 게 아니라고 쳐줘요. 근데 이 이자가 예를 들어 500억이라고 쳐보세요. 이자가 예를 들어. 그러면 남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번 게 500억밖에 안 되죠. 그러면 모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자가 금리가 10몇 프로예요. 요즘 세상에 금리가 10몇 프로인가 그래요. 이 금리가. 근데 요 지하철 9호선 요 9호선 사업을 위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 이 9호선 하는 회사에 맥쿼리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맥쿼리 본사에서 여기에 이 고리로 돈을 빌려준 거예요. 고리로 돈을 빌려줘서 거기 이자가 가는 거예요. 딴 데 이자가 가는 게 아니고. 거기 이자가 많이 가니까 수익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또 돈을 얹어줘야 돼요.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네, 다 PF에 PF. 이런 사업은 다 PF로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우리나라 국민 돈 그냥 뽑아가는 거예요. 그냥 피 빨아먹듯이. 예, 그런 게 이런 민자 유치 사업이 엄청나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문제. 예,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원래 민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민간이 제안을 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 당신이 생각해서 이거 괜찮을 것 같으면 허가 좀 해주세요. 원래 의도는요.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으면은 그 혹시라도 손해가 나면 너희들이 책임지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민자 유치의 정확한 의미죠. 민간에서는 손해를 봐도 지가 손해 보는 거고 이익을 먹어도 지가 이익 먹는 건데 이거는 전혀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왜 하냐고. 이런 계약을. 예.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자 보는 노선에 그 적자 손실 보전을 다 해주는 거예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네 뭐 다 보전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자, BTO, BTL, BOT, BLT, BOO 이렇게요. 자, 이렇게. 여기서 알아야 되는 단어는 5개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나머지는 다 중복되는 거예요. 여기 O는 여기 O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이 3개 O는 같은 O예요. 요 놈이 이제 다른 O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B라고 하는 거 있죠. 첫 번째 요 B. 이쪽에 쓸까요? 요거는 이제 빌드 건설이에요. 건설. B는 빌드 아시죠? 빌드. 건설하다. 그래서 빌드 영어 단어 써드릴까요? 빌드. 빌드 맞죠 이게? 건설. 그 다음에 T가 transfer란 뜻이에요. transfer.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O는 operate란 뜻이에요. 운영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BTOL.
L은 리스예요, 리스. 이 임대라고 할까요? 임대. 그 다음에 이 O는 오운이에요, 오운. 소유하다. 이런 뜻이요. 자, 민자로 건설을 합니다. 근데 공공사업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요. 건설하고 소유권을 즉시 이전합니다. 완공이 됨과 동시에. 그리고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 자본이 운영하는 거예요. 운영은 민간 자본이. 돈은 지가 됐으니까. 대신 공공사업이니까 소유권은 바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운영을 먼저 하고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공공성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공성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고요. 공공성이 작으면은 나중에 이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요 O하고 L 요 차이는 뭔가 하면은 O는 오퍼레이트 하는 거고요. 요거는 리스는 임대죠. 요거는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민자고속도로가 대표적이에요. 민자고속도로. 근데 BTL은 최종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도서관 같은 거 있잖아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도서관 건물 지었는데 들어간 돈 달라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또 군인 아파트, 군인들은 여기저기 전근을 많이 다니죠. 그거 어차피 내가 그거를 가지고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들어가 살 동안에 관리비를 낼 수는 있지만 그 아파트 짓는 데 들어간 돈을 내가 줄 수는 없다고요. 군인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용료를 징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교육청이나 시청 같은 데서 리스료를 줘야 돼요.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돈만큼을 수익을 보장해서 군인 아파트 국방부에서 그 리스료를 줘야 돼요.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돈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게 이전이 나중에 되느냐 이전이 먼저 되느냐의 차이밖에 없죠. 근데 요거는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소유권 이전을 안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런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자, 요게 이제 BTO, BOT 이런 겁니다. 됐나요? 자, 됐고요. 좀 쉬고 부동산 개발 나머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요. 지대론까지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